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1학기 서양음악사 1에서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도했고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강의와 이거를 병행하면서 좋은 효과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이제 2학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서양음악사 2 클래식 그러니까 고전주의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여름이에요. 바깥은 정말 32도, 3도가 넘는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미리 2학기에 대비해서 동영상 강의 찍게 해주신 이런 배려를 해주신 학교와 우리 교수학습개발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1학기 때까지는 이제 르네상스와 바로크까지로 마무리 지었어요. 그 르네상스 또 바로크 수많은 음악 용어와 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중세 시대의 음악과 르네상스의 너무 많은 작곡가들을 통해서 많은 것도 익혔겠지만 사실 내용상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게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조금 많은 여유와 또 굉장히 좋은 점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비해서 서양음악사 2는 훨씬 생소하지 않은 우리와 매우 친근하고 밀접한 그런 작곡가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도 음악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도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까지는 바로크로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2학기 제14장 고전주의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전주의는 말 그대로 클래시시즘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요. 1750년부터 1810년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 다른 사조에 비하면 기간이 짧습니다. 한 60년 정도의 기간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고 왜 1750년인가 하면은 이제 바로크의 가장 대가인 그 J.S. 바하가 서거한 해이죠. 1750년. 그래서 음악사 학자들은 그 바흐의 서거와 동시에 이제 바로크 시대는 종결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초기까지지만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사라는 것이 정말 칼로 물 자르듯 이렇게 무 자르듯 이렇게 딱딱 나누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많이 접근이 되어 있고 융합이 되기도 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기 쉽게 대충 이러한 시기로 나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먼저 그 왜 고전주의인가 이 용어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고자 해요. 클래식 우리는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거와 반대되는 용어는 대중음악, 팝필러한 팝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래식을 한다. 그 클래식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먼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보통 클래스 그러면 어떤 계층을 뜻하기도 하고 레벨, 급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클래스가 있다. 좀 그러면 격조가 있다.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다. 격이 있고 뭔가 음악이 다르다. 예, 그래서 클래식 음악.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 음악사 안에서는 이게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에 음악 사조 안에 있는 흐름으로서 클래시시즘이 있지만은 가장 모든 이 5, 6가지의 음악 사조로 보았을 적에 가장 중심이 되고 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누구든지 좀 알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클래시시즘. 네, 이 용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대중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격을 갖춘 고전적인 고전음악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보통 너 클래식하니? 클래식이구나 했을 때는 이렇게 전반적인 대중음악과의 반대적 의미로 말하는 것이지 음악사에서 18세기 중반의 음악을 말하진 않죠. 네, 그냥 클래식하니? 그러면 너 클래식 음악 좋아하니?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낭만 음악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현대 음악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서양 고전 음악을 통틀어서 클래식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만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고전주의 클래시시즘의 역할이 전체 음악사를 관통하며 얼마나 센터를 차지하고 있나
비중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대 개념상 특별히 세 대가라고 합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비엔나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1 비엔나 악파라는 따라오는 이름과 함께 당시에 굉장히 그 음악사적인 정립을 했고 너무나 훌륭한 작품들과 더불어 어떤 음악의 장르를 개척하고 상당한 그 고전주의 음악을 부흥 발전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대 구분에 있어서 시대 설정과 범위를 저희가 보면요. 클래시시즘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이전의 르네상스, 바로크 음악과는 달리 상당한 그 음악적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숭고한 인간의 이상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모범성을 두고 그 전성기인 고전 시대를 이제 준비하는 시대로서 전 고전 시대가 또 있어요. 바로크에서 바로 고전주의로 넘어가지 않고 초반에는 한 20, 30년간 프리 클래시시즘이라고 해서 전 고전 시대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진정한 고전주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계몽주의 사상과 맞물리게 돼요. 18세기 그 중반에 계몽주의 사상은 서양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너무나 소중한 사조였습니다. 즉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합리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막 과도한 어떤 외적인 꾸밈이라던가 그런 거보다는 아주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냥 보편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가장 그 중심적인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계몽주의적인 사조를 생각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클래시시즘에 도달하기 바로 전에는 전고전 시대라고 그래서 1720년, 1730년 그 정도 시기부터 약 1750년, 60년 이때까지 그 과도기적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1학기 때 봤던 그 바로크 그걸로 종교를 지었는데 바로크 음악은 특징이 상당히 많은 걸 부풀리고 과장을 하고 네, 울퉁불퉁한 진주라는 그런 뜻이 있듯이 바로크라는 용어가 모든 거를 치장하고 과도하고 오페라가 새로 나오게 되고 굉장히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 보다 단순하고 더 균형과 조화와 절제미를 추구하는 고전주의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전 고전 시대는 과도기였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더불어서 보여주면서 이제 고전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단계였죠. 전 고전 시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어주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양식들이 이제 보이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아 바로크에서 종교를 지으면서 고전 시대로 갈 때는 이러한 과도기를 통해서 갔구나. 아 이런 정신들이 필요했구나. 이제 그런 걸 좀 아시게 돼요. 조금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는 있지만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시점인데요. 갈랑 양식, 감정 과다 양식, 질풍노도 양식 이렇게 세 가지로 전 고전 시대의 그 음악적인 특이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갈랑 양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의상, 복식이라던가 의상이라던가 다른 그 문화에서도 나오듯이 이게 로코코 스타일입니다. 즉 가벼우면서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가벼운 미적인 상당히 과도하거나 진지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닌 참 즐길 수 있고 가벼움을 추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갈랑 스타일, 갈랑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로코코 스타일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감정 과다 양식은 이게 조금 생소한 용어이실 수 있는데 감정 과다. 그럼 나쁜 말 아니야? 과한 건 안 좋은 거잖아. 고전 시대는 과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계몽주의적이고 절제가 필요한 조화로움이 됐는데 왜 이름에 감정 과다가 들어가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심으로 그 바로크가 어떤 외적인 거를 치장하는 거에 비해서 이 고전 시대는 그 어떤 내면의 것,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 감정 과다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이거를 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다감 양식이에요. 즉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표출한다는 거죠. 다감, 네, 감정이 많다. 다감 양식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감정 과다 양식이라고도 하고, 네, 이것이 바로 바로크에서 고전 시대 들어가는데 이어주는 그 과도기적인 전고전주의 그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풍노도 양식은 이제 문학에서 나왔죠. 뭐 괴테를 비롯한 그런 중요한 문학 양식에서 나와서 Strom und Drang이라는 굉장히 표현에 있어서 격한, 드라마틱한, 네, 이런 거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시기고, 음악으로 말하자면 이제 오케스트라 음향이라던가 그런 것을 큰 것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질풍노도 양식,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전 고전 시대에 보여지면서 바로크에서 고전주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죠. 갈락 양식, 즉 가벼움과 우아함을 추구하는 이런 양식에서는 꽃브랭이라던가 C.P. 바흐, J.S. 바흐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G.P. 텔레만, 네, 이렇게 이런 작곡가들이 활약을 했고요. 특징은 우아하고 자연스럽고 일단 편안하고, 그 다음에 클라브생 음악은 건반악기 음악이요. 건반악기를 통틀어서 클라브생이라고 했잖아요. 건반악기가 가장 소박하면서도 친근하고 가볍고 우아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래서 주로 클라브생 음악으로 이 갈락 양식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감정 과다 양식에는 갈락 양식도 포함된 C.P. 바흐가 또 출연을 하게 되죠. 즉 전 고전 시대에는 이 바흐의 두 번째 아들인 C.P. 바흐가 굉장한 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C.P. 바흐, 텔레만, 그다음에 J.C. 바흐, 대바흐의 셋째 아들이죠. 네, J.C. 바흐. 이렇게 형제간에 다 감정 과다 양식, 다감 양식, 네, 이걸를 표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감정 과다 양식의 그 특징은 인간 감정의 표출이고, 이제 감정 과다를 굉장히 중시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걸,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는 걸 중시하는 그런 양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점 자체가. 그래서 18세기 중반에 그 음악 창작에 굉장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크 시대의 어떤 외형 지향적이고 그리고 도식화된 그런 감정이 아닌 인간의 개별적인 개개 각각의 그 소중한 감정들, 네, 이것을 음악으로 분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크에서는 테라스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층적 다이나믹, 한번 빵 크고 한번 작고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나믹을 썼다면, 이 감정 과다 양식에 와서는 미세한 샘여림을 표출해요. 네. 아주 작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는 거, 점점 커지는 거라든가 이러한 미세한 샘여림 등을 표현해서 그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감정 과다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풍노도는 독일 문학의 그 경향을 일컫는 아주 유명한 그 말이죠. 우리가 보통 뭐 이게 심리학에서도 유행했던 단어로 알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뭐 이래서 우리가 아동들 자라날 때 보면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뭔가 확립이 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경향.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문학에서부터 출발된 거죠. 독일 문학에서 나온 1770년 전후로 해서 상당히 표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악 양식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질풍노도 양식이 아이디어 면에서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이 발전돼서 낭만주의 그야말로 개인주의적인 그 감정을 마음껏 표출했으니까요. 그리고 질풍노도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포함한 전반적인 그 양식의 변화로 대두가 됩니다. C.P. 바가 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쇼베르트 같은 작곡가, 즉 C.P. 바는 전 고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예요. 지금 세 가지 양식에 다 들어갔죠. 갈락 양식, 감정 과다 양식, 질풍노도 양식에 다 표현이 되고 이것을 다 표출했던 작곡가이다. 그 외에도 질풍노도는 뭐 슈타미츠, 리히터, 홀츠바우어, 뭐 바겐자일, 모온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전주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땠을까? 계몽주의가 단연 우세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중시했고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관이 형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기여를 했어요. 18세기 산업혁명이 나오게 되고 시민사회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반대말은 우리가 중세 이후 그 봉건주의와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 유행했던 그 국가주의 있죠. 전제주의. 굉장히 권위적인 거, 압박적인 거, 네, 이런 거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런 거에 저항하는 거죠. 인간 본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도
거부하는, 탈피하려는 듯한 탈권위적인, 그리고 인간 자연으로 돌아가자. 장작 루소가 대표적이죠. 계몽주의에. 그래서 인간 본성을 중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 인간의 개개인의 감정을 중시하다 보니 공공음악회들이 유행하게 되고 어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주장했습니다. 루소 같은 사람은. 또한 인간 공동의 가치를 추구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퍼져 있는 어떤 한계를 짓지 않는 지역을 뛰어넘고 음악 문화를 향유를 하고, 그러니까 인간 공통의 예술, 인식에 부응을 해서 이것이 성악 음악보다는 기악 음악으로, 가사가 없어도 악기만의 그 기악 음악으로서 합리주의적이고 인간 본연의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전 시대에는 기악 음악이 압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특징은 지역과 계층을 그거를 넘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층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든 한 그 시대의 계층을 어우를 수 있는, 즉 고전주의의 음악적 이상이 다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계몽주의적인 이 시대적 배경이. 그 다음에 민중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즉 단순성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음악 수요층이 확대가 되어서 이제 시민혁명이 나오고 시민사회가 대두되고, 이러다 보니까 권위주의에 반하게 되고 탈피하게 되고, 그래서 중산층이 확대되고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음악회 종류도 늘어나고 연주회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고, 살롱 음악회, 소규모의 음악회도 늘어나게 되고 가정 중심의 이런 소규모 음악회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 인구들이 확대되죠. 그리고 수준도 꼭 음악의 전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도 물론 어느 시대보다도 발전된 그러한 시대였지만 전문가뿐 아니라 음악을 그냥 즐길 줄 아는 다양한 그 아마추어 집단, 아마추어 그 음악가들도 많았고요. 한마디로 음악이 전반적으로 고루 보급이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전 시대는요.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고, 음악을 또 상업적으로 이제 출판물, 인쇄물이 발달함에 따라 악보가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술가의 위상도 격상되었습니다. 이제 바로크 시대까지 어디에 종속돼서 뭐 그렇게 그냥 피지배 계층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위상이 작품과 함께 격상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주의의 그 양식적인 특징은 바로크와 달리 가장 중요한 건 보편성의 추구예요. 바로크 시대, 즉 17세기까지만 해도, 18세기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 의한 그것이 많았고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음악이 고루고루 퍼지는 보편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든데, 고전주의에 와서는 보편성이 추구되었습니다. 누구나 즐길 줄 알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음악. 자, 그리고 이제 아까의 특징으로서 이어서 음악 연구도 이 시간에, 이 고전 시대에 많이 촉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촉진되고, 그래서 이때 뭐 음악 사전들이, 아주 중요한 사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루소도 음악 사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백과사전 또는 체계적인 사전, 디드로, 달랑베르 이런 사람들이 백과사전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사전까지 펴내는 이제 이런 수준에 이르렀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또 찰스 버니의 음악 일반사, 또 포르켈이라는 사람은 음악의 일반사, 이런 책과 더불어 바흐의 연구가로서 이제 예를 들어 그 앞선 J.S. 바흐의 일대기, 전기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이전 선배 작곡가들을 연구하고 음악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고전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러면 스타일, 그 양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그 앞선 세대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양식인가? 첫째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보편성의 추구입니다. 합리적 사고에 의한 음악을 적용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었고요. 절대적 기준, 그리고 보편적인 음악의 추구.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요, 이 시대의, 이 고전 시대의 음악이 가장 절대 음악에 가까워요. 네, 이 정신을 뭐 나중에 낭만 시대 가서 브람스나 이런 사람들도 다 추구했지만, 이제 베토벤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절대 음악이죠.
어떤 것도 틈타지 않는 음악만의 목표, 음악 그 자체로만 목표가 되는 절대음악의 추구. 절대음악은 다른 말로 순수음악이라고도 하거든요. 어떤 음악 외적인 게 포함되지 않은 절대음악의 추구라고 할 수 있죠. 자, 보편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음악 구조로 보았을 때 이 고전 시대가 가장 건축가적인 입장이죠. 네. 굉장히 건축을 지었을 때 우리가 기반이 튼튼하고 뼈대 이 구조가 단단해야 부실 건물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음악의 형식이라던가 장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가장 확립이 잘 되고 잘 튼튼하게 건축된 시대가 바로 고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아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계몽주의에 근거한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선율도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민요적 성격의 편한 선율, 막 어렵고 너무 심오하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민요적 성격의 편한 선율이고요. 음악적 주기가 있다는 것은 타이밍을 말해요. 이제 이때 비로소 악구가 생기고, 즉 음악의 프레이징, 어디쯤에 가서 숨을 쉬어야 되고 이런 음악의 타임이 생겼다는 거죠. 음악적 주기. 바로크 때는 여러분 다 배웠다시피 너무 과장된 표현, 이제 이것을 중요하다 보니까 막 음악적 주기라는 게 없었죠. 그냥 힘들더라도 계속 그거를 극대화시키고 과장시키는 이러한 모습이었다면 고전 시대에는 음악적 주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호모포니 형태의 화성, 즉 복잡한 폴리포니가 아니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호모포니 형태, 종지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주제, 동기, 가공 작업에 따른 균형 잡힌 형식. 자, 이거는 설명이 조금 복잡하고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은 계속 나와요. 고전 시대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주제가 생겼다는 것이 고전 시대의 또 다른 점이에요. 그 이전 사조와. 네. 한 작품에서 대표로 내보일 만한 주제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고전 시대의 작품은. 주제가 있으면 그보다 더 아래 단위가 뭐냐면 동기예요. 네. 우리가 음악적 동기는 모티브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 음악적 단위. 그것을 가공시킨다는 거죠. 주제와 동기를 잘게 쪼개서 그것을 곡 전체에 더 발전을 시키는. 그런데 난잡하지 않고 상당히 균형 잡히고 절제된 형식으로 전개시키는. 네, 이것이 바로 고전시대 그 양식의 특징입니다. 음악적 주기의 단순화. 그러니까 그 음악의 타이밍이 있으니까요. 규칙적 주기에 의한 그 악절을 구상하고요. 실제로 이것을 그러니까 들었을 때 이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듣는 사람이 매우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당신은 클래식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고전 음악을 좋아하세요? 이런 말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 시대 고전주의 클래시시즘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반적인 대중음악과는 반대되는 그 음악을 뜻한다고는 그랬는데 왜 클래식이라고 했냐 하면은 이 시대의 이 양식이 너무나 모든 사람이 듣기 편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다른 우리가 뭐 조스갱 데프레라던가 르네상스에 활약했던 그런 복잡한 그런 음악보다 하이든, 모차르트 얼마나 가볍고 누구나 친숙해요. 멜로디가 듣기 좋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단순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음악적 주기를. 청취 시에 쉽게 파악이 된다. 복잡하게 들리는 것을 피하고 단순하게 시키는, 음악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음악적 주기는. 그리고 이제 화성으로 보면요. 주요 사마음이 뼈대가 되었어요. 모든 게 사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자연스러운 음악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주제, 동기, 가공 작업. 작은 모티브의 연결이 이루어져서 특정한 주제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음악 구성의 주요 재료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조그마한 점이 이루어져서 선이 되고 선이 이루어져서 면이 되듯 모티브가 발전해서 주제가 되고 주제가 전개되면서 곡 전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의 음악 진행이 구조를 딱 갖춰서 작품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음악 작품, 우리가 오푸스라고 하는데 그것의 개념이 확실해지는 시기가 바로 고전 시대였어요. 그래서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은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고전주의 음악 양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적인 완결체로서 작품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작품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바로크 때 가장 특징인 계속 저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래서 화성을 채우면서 스로 베이스, 통주적 베이스, 계속 저음이 흘러가던 그것이 이제 없어져요. 고전 시대에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주요 3화음의 뼈대로 화성의 기능이 확고히 맺어지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즉흥적인 양식이었는데 계속 저음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보다 구체적인 반주 음형이 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솔, 미솔, 도솔, 미솔 이렇게 반주 붙이기에 편한 알베르티 베이스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알베르트라는 사람이 그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알베르트 베이스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저음은 퇴화되고 음악의 구조가 완결체로서 하나의 작품으로 내비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전주의 시대에는 어떤 장르들이 있었을까? 주로 유행한 이 기악음악의 장르들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면 이제 피아노 소나타가 유행하게 되었어요. 가장 지금까지의 모든 이 음악사 중에서 중요한 그 피아노 음악의 뼈대를 마련한 것이 고전주의 시대예요. 피아노 소나타, 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를 비롯해서 하이든, 모차르트 다 이렇게 나오고 확립이 됐죠. 그 다음에 현악 사중주, 독주 협주곡, 콘체르토, 그 다음에 교향곡. 이 모두 편성만 다를 뿐 사실은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그때 당시에 소나타라고도 부르기도 했고 그 이유는 소나타 형식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불렀죠. 즉 고전 시대는 기악음악의 완전히 기악음악의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때 생성이 되고 발전이 되고 너무나 꽃을 피웠기 때문에. 자, 소나타는 우리가 1학기 때도 소나타의 어떤 어원부터 다 추구해 봤지만 여러 악장들로 이루어진 기악곡이라는 의미로 이제 고전 시대에는 이렇게 통용이 됐고요. 전통적인 성악곡인 칸타타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어요. 자, 장르로서의 소나타는 그냥 우리가 보통 작품을 말할 때 불리워지는 게 장르로서의 소나타고요. 이건 소나타다. 악장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거고 형식으로서의 소나타는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소나타 폼이라고 하거든요. 소나타 형식은 그건 뭐냐면은 이제 제시부, 발전부, 제연부, 코다로 이루어진 형식인데 이것은 그 당시 모든 기악 음악에 있어서 예를 들어 1악장과 마지막 악장은 소나타 형식을 취했어요. 그만큼 소나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이맘때쯤이면 말하는 게 여러분 소나타가 그때부터 너무나 유행되는 기악 음악의 장르이자 형식이었기 때문에 소나타라는 이름을 따서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 너무나 밀접한 게 뭐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차도 있잖아요. 소나타는 나온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시리즈로 계속 변함없이 누구든지 즐길 수 있는 국민 차량으로 소나타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는 그만큼 소나타가 굉장히 확고하게 하나의 장르로서 또 형식으로서 자리 잡았다는 걸 뜻하죠. 자, 그 다음 이제 협주곡이 또 하나 악기의 장르로서 굳어진 시기가 고전 시대인데 1학기 때도 우리가 바로크 때 이미 합주 협주곡 이제 나왔던 것처럼 잠깐 그때는 모습만 비쳤는데 이것이 고전 시대에 매우 발전을 하게 되죠. 독주 악기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네. 솔로와 뚜띠가 있는 하나와 여럿 그러니까 즉 대칭적인 의미로 대비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로크에 유행했다면 이제 고전 시대에는 굉장히 이 독주와 전체 오케스트라가 서로 협력 관계를 이루게 되고 같이 그냥 동행하는 이런 입장에서의 협주곡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악기에 있어서 소나타, 그 다음에 협주곡, 그 다음에 장르로서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로 교향곡이에요. 자, 오페라 서곡, 심포니아. 이태리 오페라 서곡인 심포니아에서 용어가 유래돼서 심포니가 됐죠. 이 교향곡은 고전 시대에 하이든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하이든은 100여 개 이상의 심포니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모차르트를 거쳐서 베토벤에게서 절정을 이루는 베토벤의 교향곡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교과서로 생각하잖아요. 교향곡에. 네, 이때 완결판을 이뤘기 때문에 후대, 낭만, 현대 이르기까지 교향곡의 이 장르가 완전히 정착이 된.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로크 시대는 성악음악이 굉장히 정착이 되고 유행시킨 어떤 모습이었다면 고전 시대에는 기악음악이
굉장히 확립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장르로서. 그것이 조그마한 악기로서는 소나타 또는 악기와 오케스트라 융합해서는 협주곡 그리고 전체 굉장히 큰 규모로서 악기들의 개발적인 것은 교향곡 이렇게 생각하셔서 기악음악의 최절정 클라이막스를 그 토대를 더군다나 만들게 된 것이 바로 고전주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소나타 형식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나타 형식은 모든 장르에서 기악음악 장르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나타 형식은 고전시대 기악곡을 특징 짓는 대표적인 형식 구성 기법이다.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을 통한 내적 유기성의 강화. 왜 아까 자꾸 모티브, 그 주제 동기, 모티브와 theme, 그거를 발전시키는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을 제가 강조를 했냐면요. 이것이 그러니까 내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그 곡의 튼튼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곡의 파워죠. 주제 동기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것이 건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요소처럼 내적 유기성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든이 100여 곡의 어떤 교향곡을 쓰고 또 더 많은 다른 류의 기악곡을 쓰면서도 굉장한 완숙기의 그 하이든의 그 작곡 실력이 다 드러난 것이 바로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을 통한 그런 성취였어요. 자, 그래서 주제라는 말이 이제 비로소 이 소나타의 양식적인 발전으로서 되기 이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한 가지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2주제가 나옵니다. 두 개의 주제가 서로 중요한 건 대비를 이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식 전개의 틀이었어요. 하나의 프레임으로 주제가 빠져서는 안 돼요. 꼭 2개 정도의 주제가 나오는데 물론 이거는 다릅니다. 전혀 성격이. 1주제와 2주제가 예를 들어 1주제 남성적, 2주제는 여성적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다른 1주제가 느려, 2주제는 빠름을 지향하는 뭐 이렇게 완전히 성격을 상반된 주제를 제시를 했고요. 이제 형식 전개의 틀이었어요. 주제가 나온다. 그래서 제10부, 발전부, 재현부, 코다로 이어지는 이 형식은 제10부는 그야말로 처음에 나온 주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1주제와 2주제는 또 룰이 있어요. 1주제가 만약 으뜸조로 나왔다. 그럼 2주제는 반드시 딸림조로 나옵니다. 만약 1주제가 단조로 나왔다. 그러면 2주제는 관계조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을 보여요. 이 주제 2개가 제10부에서. 아, 우리가 이 곡을 결정짓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면서 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전부는 그 선을 보인 주제를 가지고 잘게 쪼개고 분산시키고 나누고 발전시키고 주제 동기 가공 작업 한마디로 굉장히 요리를 해가지고 막 발전을 시켜요. 주제를. 그 다음 재연부에 돌아가서는 다시 그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으뜸조와 딸림조의 관계가 아니라 똑같은 중심 조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곡의 조성으로. 마지막 코다는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주제적 아이디어를 한 번 더 비치고 그 다음에 곡을 마무리 짓는, 종합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 형식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면 어떤 곡을 접하든 이 폼에 다 기악곡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전 지나서 낭만에 이르고 현대에 이르면서 또 물론 다 소나타 형식을 따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고전주의 작품들은 기악곡의 작품들은 소나타 폼을 따르고 있다. 소나타 형식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학기 때 서양음악사 1에서는 매 장마다 동영상을 다른 타임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상당히 부담이 된 건 사실이었을 거예요. 매번 다 하나를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 어차피 여기서 다 말 못하죠. 우리가 음악도 듣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래서 아웃라인만 제시하면서 한 타임에 제가 2장씩, 그러니까 오늘은 14장, 15장 이렇게 해서 한 타임을 마무리하면 여러분이 보다 더 빨리 파악을 하고 이것만으로 수업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진짜 강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습하는 시간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줄어들고.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또 단절되지 않고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시대 그러면 기악음악이 우세했는데 그게 전부냐? 아니요. 성악음악도 너무나 꽃피웠죠. 주로 장르는 고전시대에 꽃피웠던 장르 3가지는 오페라와 교회음악, 가곡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교회음악은 뭐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중세나 르네상스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음악 양식이 너무나 발전되다 보니까 세속 음악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도입하게 되고, 그렇다면 교회 음악은 이제 전례적인 요소, 즉 예배를 드리고 하는 어떤 이런 미사도 그런 걸 다 집전하고 전례를 취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술 작품으로서 감상하게 되는 이런 교회 음악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가곡은 굉장히 많이 꽃피우게 됐고, 무엇보다 바로크 때 활달하게 그때 출발해서 나와서 했던 오페라가 고전시대에 와서 너무나 꽃을 피우게 돼요. 즉 고전시대 성악음악은 가장 우세한 것은 오페라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크 때 지난 서양음악사 1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습득했던 그 지식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같이 연결하기 바래요. 자, 오페라는 오페라 세리아와 오페라 부파가 있다고 그랬죠. 오페라 세리아는 그야말로 시리어스 오페라, 즉 진지한 오페라라고 해서 뭐 신화, 그 다음에 막 무거운 주제 그런 것이 많아서 사랑 이야기, 막 진지하고 슬프고 비극적이고 또 아리아를 중요시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고전 시대가 여러분 무엇에 기반을 둔 사상이죠? 계몽주의 시대, 즉 합리적이고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자연 본성적이고 친화적이고 이러다 보니 그런 너무 무겁고 진지한 오페라를 잘 취급하지 않게 됐어요, 대본가들이. 그래서 오페라 세리아가 퇴조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오페라 부파가 나오게 되는 거죠. 대본가로는 제노와 메타스타지오라는 이런 사람들의 대본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즉 오페라 세리아가 왜 퇴조를 했냐면 그 당시 그 계몽주의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줄거리라던가 너무 기교와 이런 과장된 아리아라던가 바로 그때부터 넘어온, 그래서 음악을 음악대로만 즐기고 싶은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대에 역행한다 해서 고전주의 시대에는 자연스러움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점점 세리아가 퇴조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레스타티브도 이제 아리아를 굉장히 극도로 강조해서 레스타티브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바로 그때는, 고전 시대는 아니에요. 이 레스타티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세코와 아캄파니오토가 있잖아요. 세코는 뭐 계속적 악기에 의존해서 반주를 해줬던 레스타티브고, 그 다음에 아캄파니오토는 이제 오케스트라 교향악,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했던 그것이 바로 레스타티브가 아캄파니오토 레스타티브인데, 이제 점점 세코는 없어졌어요. 즉 계속적 악기 자체가 없어지니까 고전 시대에는. 그래서 레스타티브지만 빵빵하게 반주를 같이 해주면서 했던 아캄파니오토가 유행이었고, 반주 역할이 강조돼서 풍부한 음향의 오케스트라 그 소리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고전 시대의 오페라 두 대가는 글룩과 모차르트입니다. 먼저 글룩은 오페라를 개혁한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음악적 사건 중에 하나가 성악음악에 있어서 오페라의 개혁, 바로 글룩이 이것을 했다. 글룩이라는 이 작곡가가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다 띄워버리고 배제시키고 고전주의 이 시대 사상에 맞는 오페라로 개혁을 시킨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그것이 어떤 스타일로 됐는가, 어떤 양상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즉 시에 음악이 따라와야 된다. 시라는 거는 대본에 의한 어떤 줄거리를 말하겠죠. 즉 글룩은 바로 그때 만약에 대본에서 대사가 한 요 정도 분량인데 그것을 막 음악을 부각시키려고 과장하고 이런 거에 너무 싫어서 스토리가 알아야 된다. 오페라를 듣는 사람은. 그러니까 스토리를 보강해라. 스토리에 맞게 음악은 따라와라. 음악은 이 극의 내용의 시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렇다고 음악이 뭐 중요하지 않냐? 물론 그건 아니지만 음악은 어디까지나 그 가사라던가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게 글룩이에요. 그렇지만 모차르트는 그것을 다 조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스토리 너무 물론 중요하지만 음악만 들어도 아름다운 음악과 잘 짜여진 음악을 듣는다면 스토리든 가사 안 들어도 다 파악이 된다. 분위기나 음악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생각한 게 모차르트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대단한 작곡가죠. 그것을 다 조화를 시켰으니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고전시대 이 오페라의 개혁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두 사람입니다. 자, 더군다나 모차르트는 아리아에 치중되어 있던 것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합창과 중창으로 또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오페라의 중창과 합창이 많이 나오는 게 모차르트 오페라죠. 자, 모차르트는 오페라 세리아와 부파를 모두 다 작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아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굉장히 인간 내면의 깊은 어떤 사랑을 근거로 한다던가 그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걸 많이 지향했죠. 그래서 극적 줄거리에 의한 음악적인 흐름을 상당히 우선시했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만 들어도 다 진행되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차르트 오페라가 최고의 오페라로 꼽히는 거죠. 작품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친숙하고 친근하고 그렇게 과대하거나 어색하지 않고 잘 맞아떨어진 거죠. 이해하기가 쉽게 했고 모차르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차르트를 얘기할 때는 수많은 작품들을 썼고 너무나 모든 면에서 훌륭한 작곡가지만 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가장 대표되는 장르는 뭐니 해도 오페라예요. 예, 오페라. 그리고 이제 피아노 콘체르토. 그것은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차르트는 오페라의 분야에서 고전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오페라 부파는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희극적 오페라죠. 처음에는 감막극이었어요. 익살극. 그 오페라 세리아 진지한 것 중에 갑자기 잠깐 끼어들어서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게 웃기게 만드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고전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장르로 정착을 해요. 오히려 세리아보다 더 유행을 타게 돼요. 계층을 불문한 사회 전반적인 그런 동조를 얻게 되고 익살 스케르초, 음악 코미디 뭐 이런 말로 됐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건 페르골레즈라는 사람의 마님이 된 하녀라는 거였어요. 라 세르바 파르도나. 이것이 물론 1733년 바로크 끝 마무리죠. 아직 고전 시대라고 말할 수 없는 중반 이전이죠. 전 고전. 자, 페르골레즈의 마님이 된 하녀가 아주 불이 붙어서 이거가 확 유명해지니까 이제 오페라 부파들이 매우 많이 작곡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퐁 논쟁이라는 거는 부퐁이라는 말이 어릿광대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오페라 우위 논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바로크 마치면서 시험을 봤죠. 부퐁 논쟁.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부파가 처음에 유행을 하게 되니까 프랑스까지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라모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 프랑스 오페라가 더 유익하다. 이거 오페라 부파 하지 말자. 막 이랬는데 이제 계몽주의 루소는 아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뭐 논쟁을 거듭한 것이 부퐁 논쟁이었죠. 자, 그래서 이 오페라는 장르가 계속 발전이 돼서 고전시대 오페라 부파가 음악으로 그걸 이끌게 돼요. 단순히 희극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의 지루함을 타파해주는 그런 재미로운 이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음악 자체로서도 우수하고 그걸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리아와 레시타티브가 이제 구분이 모호해져요. 오페라 부파에서는 아무래도 레시타티브가 많이 강화하게 되니까 이제 아리아에만 치중했던 바로크의 오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게 되죠. 자, 18세기 중엽, 즉 고전시대 중엽 전까지 평가절하됐던 이 레시타티브를 끌어올리고 또 오페라 부파를 끌어올린 예술적인 수준으로까지 향상시킨 이 사람이 바로 모차르트라는 거죠. 자,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꼬지판 투테 이런 것들이 이제 오페라 부파의 하나의 어떤 또는 오페라 세리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페라 부파의 요소를 다 가미한 높은 음악적인 완성도를 이루는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장르로 끌어올릴 그런 사람이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그리고 오페라 부파를 프랑스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이 오페라 꼬믹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독일에서는 말로 하는 오페라, 말의 대사 부분이 음악 안 따르고 말로 하는 거, 독일어로 이제 그 독일 징슈필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죠. 자, 그런 다음 이제 교회 음악에서는 이제 오페라는 마쳤어요. 일단 아웃라인만 여러분이 보고 각각 세부적인 곡들은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이 성악 고전에 들어와서 고전시대 성악 음악에서 교회 음악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세속적 음악의 흐름에 따라 그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점차 이제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교회 안에서의 전례적인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런 기능이 아닌 보다 더 음악적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의 취향에 맞게 이게 여러 형태의 교회 음악을 이제 복합적으로 정착시키게 되죠. 자, 오케스트라 음악
음악을 섞은 미사 음악은 이제 고전 시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에 의해서 표현적으로 다 나타나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고전 시대 이 세 대가들에 의해서 작곡된 교회 음악들은 상당히 좋은 음악적인 깊이와 음악적 가치로서 비단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닌 일반 극장, 일반 공연장에서도 얼마든지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음악으로 이제 표출이 되죠. 물론 가사는 교회 음악, 가사가 교회 음악적이니까 이제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하이든은 10개의 미사를 썼고요. 이제 이게 미사 집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음악 작품으로서의 미사죠. 모차르트는 이제 미사곡도 있고 레퀴엠, 모차르트 레퀴엠은 미완성으로도 남겨져 있지만 상당히 음악적 가치가 높은 수준의 그런 레퀴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토벤의 장엄미사는 이 분야에 있어서 미사 중에서 고전시대 이 베토벤의 장엄미사 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꼽고 아주 그 명곡이라고 일컫듯 규모와 내용 면에서 단연 독보적인 미사이고, 그 베토벤은 표현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세속 음악적 요소를 가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성 있게 예술 음악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회 음악을 부단하게 발전시켰다는 거죠. 이 비엔나 악파 세 대가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이제 교회 음악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오라토리오잖아요. 우리가 바로크의 대표적인 오라토리오스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는데 고전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나? 자,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든가 베토벤의 감람산의 예수, 이제 이런 것들이 고전 시대 오라토리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교회 음악은 이제 여러분이 줄기만 좀 잡고 가고요. 가곡이 이 시대 굉장히 고전 시대의 성악 음악으로서는 가곡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즉 이제 독일 리트가 특히 발전됐죠. 아무래도 비엔나에서 활약한 그 세 사람 때문에 특히 이제 베토벤에 있어서 베토벤이 최초의 연가곡을 쓰게 돼요. 자, 먼저 동시대 작곡가들인 이때 고전 시대 작곡가들인 뭐 크라우제, 힐러, 슐츠, 그 다음에 첼터 이런 사람들도 많은 가곡을 썼지만 특히 세 대가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어떻게 가곡을 썼나 조금씩 썼고, 베토벤은 연가곡인 그 제목이 먼 곳의 연인에게. 네, 이 가사는 여러분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상당히 인간 중심적인 깊이 있는 가사죠. 그리고 이제 연가곡은 송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에 극도화로 발전하게 되는데, 먼저 이것이 우리가 보통 슈만의 연가곡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슈트라우스 뭐 다 많지만 특히 고전 시대부터 이미 베토벤이 송 사이클 연가곡을 썼다는 거, 먼 곳의 연인에게. 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세요. 연가곡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노래뿐 아니라 그 반주가 일품이라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반주도 중요하기 때문에 피아니스트와 그 노래하는 성악가 간의 긴밀한 호흡이 굉장히 느껴져야 하는 그러한 중요성이 있죠. 자, 베토벤의 이 먼 곳의 연인에게는 전체 6곡으로 구성이 됐고 깊은 사색을 요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양식적으로는 고전주의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19세기의 본격적인 그 예술 가곡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이 18세기 중반에 베토벤의 연가곡이. 그 외에 베토벤은 우리들이 너무나 친숙한 이힐리베 디히, 그 다음에 아델라이데, 네, 이런 좋은 곡들이, 가곡들이 또 있다는 거. 그래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도 많은 수의 가곡을 남겼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제가 요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죠. 고전 시대는 계몽주의를 발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나왔던 권위주의적인 것을 탈피하고 인간 내면의 본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굉장히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서 합리주의적인 것에 접근하여 모든 것을 그렇게 음악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과장된 것이라던가 그런 것을 탈피하고 굉장히 친근하고 우아한, 그리고 격조 있고 품위 있는, 격이 있는 그런 음악으로 추구했던 것이 바로 고전주의의 이상이다. 그리고 고전주의가 출현하기 바로 직전에는 한 3, 40년간 전고전주의, 프리클래시시즘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때는 단연 독보적 활약이 J.S. 바의 둘째 아들 C.P. 바가 나와서 전고전주의 양식인 갈랑 양식, 그리고 감정 과다 양식, 즉 다감 양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풍노도 양식,
네, 이것을 아우러져서 고전주의로 나가게 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전주의에 와서 추구했던 것은 보편성이다. 인간의 계층을 불문하고 계몽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즐길 수 있는 음악,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대중음악과 반대되는 어떤 의미로서 격이 있고 어떤 곡조 이렇게 많은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 그런 서양 고전 음악을 일컬을 때 클래식을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클래시시즘은 사실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에 서양 음악의 한 사조이지만 지금은 하나의 고유 대명사처럼 클래식이 됐다. 서양 고전 음악 우리가 다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됐다. 또한 서양 클래시시즘 고전주의 음악에 있어서 따져본다면은 세 대가가 나오게 되었는데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 세 사람이 비엔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1 비엔나 악파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이 이제 기악음악을 매우 완성을 시켰고 나중에 성악음악도 물론 많이 발전을 시켰지만 주로 기악음악 양식에 있어서 굉장히 그 소나타, 그 피아노 소나타라든가 그 다음에 협주곡 그리고 오케스트라 음악을 많이 양성시켰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소나타 형식이었다. 예, 모든 것이 소나타 형식을 통해서 기악음악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소나타 형식은 우리가 떠올려 보자면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고전주의의 특징이자 가장 특이할 만한 요소로서 바로 주제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 주제, 1주제, 2주제가 나오게 되고 그 주제를 배경으로 해서 형식적인 양상인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로 코다로 그렇게 이어졌다. 제시부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소개하는 입장이었고 발전부에서는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이라는 우리가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의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작은 모티브, 음악의 가장 작은 단위의 모티브를 이용해서 주제가 되고 주제를 발전시켜서 한 작품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작업으로서 주제 동기 가공 작업을 통해서 특히 하이든이 매우 많은 역할을 했고 주제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상당히 이것을 극대화시켰다. 자, 그 다음 발전부를 통해서 소나타 형식에서 마지막 제시부는 다시금 주제가 돌아오게 되고 원곡의 조성으로 1주제, 2주제가 다시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코다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막을 내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소나타 형식을 규정지었습니다. 왜 소나타 형식이 중요한가? 소나타 형식은 고전시대에 나왔던 모든 기악음악을 대표하는 그러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의 고전시대의 기악음악의 표현, 구성, 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했고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이 나왔다고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협주곡 또 바로크 시대의 어떤 대비 양상인 그런 거에서부터 벗어나서 상당히 그 음량을 넓히고 그 협주곡에서 솔로와 뚜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양하게 협주곡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성악음악에 넘어가서는 마지막으로 가곡이 굉장히 활달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전시대의 오페라다. 오페라가 꼽히게 되었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담당한 사람은 글룩과 모차르트다. 글룩이 오페라 개혁을 단행해서 음악 스토리를 부각시키려고 했고 모차르트는 그에 더불어 스토리뿐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표현을 극대화해서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너무나 가장 강력한 장르로 오페라 장르로 만든 사람이 모차르트다. 그 외에 가곡은 최초의 연가곡으로 베토벤의 이런 곡이 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 시대를 이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양음악사 2가 시작이 되는데 굉장한 건축주의적인 그런 균형과 기반과 체계를 확립한 그런 시대였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